이코노믹스 뉴욕 특파원 배수연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사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네, 저도 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FOMC 이후에 미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저점을 깼고 미국도 지금 전저점 뭐 S&P 같은 경우에 깨고 내려갔고 나스닥은 조금 남은 그런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지수 전망 그다음에 월가의 전략가들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뉴욕 현지 목소리 한번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내 투자자들도 계시지만 글로벌 금융시장도 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모든 자산의 할인율인 그 미국채 수익률, 뭐 시중 금리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큰 폭으로 뛴 데에서 촉발된 것으로 지금 다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자산의 그 현가를 계산할 때 뭐 저희들이 다 그 복리 이자율을 계산하는 식을 거꾸로 돌리면 현가를 계산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게 시중 금리, 그러니까 R인데요. 금리 수준인데 이게 여태까지는 실질 금리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였고 심지어 뭐 독일이나 일부 국가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부 스위스나 이런 국가는 명목 금리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빅랠리를 펼쳐왔고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그리고 할인율이 더 커지니까 분모 요인이 커지니까 지금 분자는 그대로 있더라도 당연히 가격은 조정을 받는 일종의 산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제가 그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회자분들은 혹시 저희들이 팬데믹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전고점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팬데믹 직전의 정고점이요. 팬데믹 직전에 예, 코스피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팬데믹, 예, 저희들 S&P로 따져보면 팬데믹 네. 국면으로 들어와서 3월 달에 급락하기 직전에 그 나스닥하고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당시에 사상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S&P가 3,386이었고요. 나스닥도 그 9,817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이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얼마였는지 살펴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물이 1.4% 수준이었고요. 30년물이 2%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가 수준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을 놓고 보면 현재의 그런 주가 조정 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월가의 그 대형 IB들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는 지금 S&P 기준으로 3,000에서 3,400 정도가 약 3장의 새로운 바닥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채권 가격의 궁극적인 바닥이 결국은 이제 연준의 그 결정보다는 기업 실적에 기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이 과연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과연 나아져서 여태까지 주가가 빅랠리를 펼쳤나라고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도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하면 아직까지도 그 충분히 가격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주가 바닥론에 대해서 회의론을 펼치고 있고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도 그 물가 상승 목표치인 연준의 그런 물가 상승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연착륙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 수준에 대해서 연준이 강하게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이 연준이 지금
그 매파적으로 긴축을 한다는 거는 뭐 우리 점도표도 이미 다 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더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기가 경착륙하거나 붕괴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어떤 쪽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연준이 최근 발언한 내용, 그러니까 파월을 비롯한 그 연은 총재들의 발언 내용을 좀 되짚어 보면, 유독 물가 목표치인 2%를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왜 다급하게 2% 목표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한번 자문해 보면 연준의 스탠스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제가 느끼기에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 적어도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아직까지 둔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가는 그런 트레이드 조어라는 매장은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가면 주차장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전망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연준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점도표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월 달에 연준이 제시했던 것보다 100pp나 연말 기준금리 인상치를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스탑 앤 홀드를 하겠지만, 최종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장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올해 125bp 정도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면 명목금리 수준으로 4%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모든 자산의 할인율로 적용을 해서 정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꺾일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요. 연준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가계나 기업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긴축적인 행보를 연초부터 강화하고 있지만, 고용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고용은 되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금 미국은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는 임시직을 구한다는 광고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정도로 가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아직 훼손되지 않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당분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많은 연준 위원들 연설이 이번 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머징 주변 국가들 타격을 좀 받기 시작하거든요. 뭐 최근에는 스리랑카 이런데 IMF 구제 금융 받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번에는 영국이 가장 큰, 유럽 쪽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시장의 혼란의 주 요인이 영국인 것 같거든요. 영국의 국채금리가 막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위기의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미국에선 보고 있나요? 저도 뭐 경제 파트로 넘어와서 글로벌 뉴스를 보고 그 거시경제 지표를 보아온 게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요국 통화가 신흥국 통화도 아니고 하루에 몇 %씩 급등락을 거듭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영국부터 보면, 그 영국의 그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감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금융시장의 준열한 평가가 이어진 결과라고 보입니다. 지금 채권 자경단, 이게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면 야덴이라는 그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는 경제학자가 1984년도에 그 도입한 용어인데요. 정책 당국이 경솔한 판단을 내렸을 때 등장하는 투자자들의 무리를 채권 자경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채권 자경단이 런던 금융시장에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충분한 재원 조달 정책도 없는 그런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재정 운용 그 준칙이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지금 영국 국채에 해당하는 길트를 지금 팔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지금 발표한 대로라면 2027년까지 약 한화로 70조 원 가량의 그런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걸 영국이 감내 가능하냐, 영국채 금리가 감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글로벌 채권 시장의 그런 평가이고요. 그래서 영국채 길트채 30년물은 전날 장중한 때 5%를 웃돌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정말 보기 힘든 금리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2002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이 트리클 다운에 근거한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감세 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탈리아의 경우는 좀 유로존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둬야 보일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리고 주요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로존은 ECB가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 경제의 3대 지표 가운데 환율과 금리는 이탈리아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경기 조절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정책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유로화 구매력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왔고 그걸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결국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던 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극우 정권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탈리아 극우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채권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급등세가 ECB가 내놨던 그런 TPI 프로그램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좀처럼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직전에 이탈리아 정권을 이끌었던 마리오 드라기가 ECB 전 총재였고 ECB 전 총재였을 당시에 TPI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당시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재정 위기를 구현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출범한 그런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적어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정책을 연일 펼치는 데 따른 그런 평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형용 모술인데요. 일본은 최근에 그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3조엔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는데요. 이런 매수 개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을 0.25%에서 묶어두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일본 국채로 정장했습니다.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엔화 유동성을 시중에서는 풀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사들이는 이런 좀 모순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일본 엔화의 수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개입에도 결국은 전날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결국 다시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 위원들 연설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저도 대충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이렇게 보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매파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게 없나요? 뭐 저도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칼럼에도 한번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독이 바짝 올랐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 수위를 보면 연준 위원들의 결기가 아주 상당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매파 성향의 최선봉에 서 있는 제임스 브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전날에도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 그 월가를 중심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2% 수준인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3이나 4% 수준으로 올려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브러드 연은 총재는 아주 나쁜 생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신뢰가 다시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1970년대처럼 그렇게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목표치인 2%로 돌아가려면은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게 우리들이 가야 할 원칙이다라고 거듭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뢰를 쌓아 나가는 기간인데 이걸 다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2%에서 4%로 목표치를 옮겨버리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비교적 온건했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자신은 그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 중간값과 동일하다고 자신이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점도표상으로 지금 올해 말이 4.4%로 지금 중간값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4.5%를 잡으면 1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뭐 등등 연은 총재들이 공개석상에 나올 때마다 제롬 파월이 이야기했던 그런 매파적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제 지표하고 조금 연관시켜 놓고 보면 전일 발표된 그 미국은 소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대래 지금 개선됐습니다. 지금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로 기록됐고요. 이건 전월치인 103보다도 상당히 높고 월가가 집계했던 104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그 금리 상승세에도 8월에는 지금 전월 대비로 28%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가가 집계했던 것도 50만 채였는데 이게 68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지역에 한정된 그 연은이 집계하는 지역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제조업 지수도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조차도 지금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당분간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